그 지난주에는 박정희도 박정희 춘장이지만 정말 유경수 여사, 야, 이런 여인을 어떻게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옆에 있는 그 부인들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유경수는 이리 했는데 왜 니는 그리 안 하냐고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럼 또 집안 싸움질 납니다.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요리를, 아니 다른 사람은 다 요리해서 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남자가 요리도 한 번 안 하냐고 이러면 또 열받아가지고 또 가서 소주 3병 먹고 들어옵니다. 몸만 상해가지고 병원비만 더 들어요. 그럴 때는 그냥 조용하게 아침에 그냥 자기가 밥 해서 먹으면 됩니다. 저도 아침은 주로 제가 합니다. 예, 채썰이 무도 잘 썰고요. 생선, 가자미나 아귀탕 특히 많이 끓여요. 그리고 고기는 이제 김치찌개 제가 잘라가지고, 오늘도 저 돼지고기 좀 사왔거든요. 집에 가면 또 이제 김치, 시골의 고기가 맛있어요. 싸고. 예.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반포 같은 데는 그 돼지고기 값도 제가 사오는 고기 값의 2배 이상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가 맛이 없어요. 그죠? 거기는 왜냐면 도축장이 가까워서, 제가 이제 주로 고기 사는 거는 경주, 우리 사무실에 있으니까. 경주, 영주. 예, 영주도 참 고기 좋고요. 영천. 그 다음에 옥천. 왜냐면 이제 그 농촌 도시. 예, 옥천, 괴산, 곡성. 예, 곡성이나 이런 데 이제 그 남원. 예, 고기 좋습니다. 왜냐면 축산을 많이 하니까. 주로 공장이 없는 데가 고기가 맛있고 싸요. 예, 굉장히 싸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우리 집사람도 제가 이거 뮤지컬 뮤지컬을 이제 시작한 이후에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제일 맛있는 고기만 먹는다고 저보고 그래요. 서울에서 고기를 잘 안 사요. 생선은 이제 주로 이제 경주의 간포나 또 경주에서 그 동해남부선 있잖아요. 그거 타면 이제 부산 기장, 이렇게 이제 부산 그 기장을 거쳐서 이래는 이제 송도 같은 데도 어딥니까? 우리 자갈치 시장 이런 데 가면 마른 생선 서울에 거의 절반도 안 하죠. 그러다가 서울에 있는 이게 그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사면은 이미 물기가 다 빠져가지고 맛이 없어요, 맛이. 예, 이게 아귀 같은 경우도 얼린 거. 냉동을 그걸 냉장고에 계속 뒀다 해빙해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예, 생물. 예, 일본말로 나마라 그러죠. 이 생물을 갖다가 사와서 그대로 그냥 잘라가지고, 아귀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무 빚어 넣고, 옛날에 어머니가 하던 식이나 무 빚어 넣고, 된장을 약간 풀어야 맛있어요. 그리고 마늘 다진 거. 이렇게 풀고, 그리고 이제 색깔을 하는 게 주로 저거지 않습니까? 고춧가루.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또 옛날에 바닷가 살았기 때문에 파래나 이렇게 이제 매생이는 비싸서 안 사요. 서울 같은 데는 매생이 사면은 매생이 한 문큼 해놓고 그 매생이 값만 4,000원, 5,000원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시골에 가면 이런 그 바다풀은 굉장히 싸거든요. 그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조금씩 사와요. 고사리도 사오고, 도라지도 사오고, 육개장도 끓여 먹을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갈수록 음식 솜씨가 늘어서 제 집사람의 딸이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예. 굿이라고. 제가 낚시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제 날 좀 따뜻해지면 이지락 대표나 우리 장어 잡으러 가려고요. 그럼 제가 냄비 2개 옆에 놓고 불판에 잡는 대로 그냥 끓이거든요. 딱 5번. 바닥에다가 그냥, 장어는 절대 그냥 낚시 못 뺍니다. 일단 5번을 후려 갈겨가지고, 한 번, 2번 제가 시범을 보여줍니다. 3번, 딱 5번 하면 기절하거든. 그럼 탁 뺀 다음에 그대로 그냥 바로 요리로 거기서 씻어가지고 냄비에 넣죠. 예. 장어 10마리만 잡으면 푸짐하게 장어탕 먹습니다. 그럼 서울에 장어 얼마나 비쌉니까? 바다 장어도. 보통 그런 것도 한 마리에 여기 가서 시장 가서 좀 물건 좋은 거 살려면 산 거 이런 거 한 2마리 주고 한 2만 원, 15,000원 받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건 주로 이제 저도 어떤 때는 사올 때는 마산역 같은 데가 사요. 마산역에 하면 1kg에 1kg에 15,000원에서 18,000원 사면 장어가 한 10대마리 됩니다. 실컷 먹죠. 예. 매운탕도 해 먹고. 예. 이제 이 바닷가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낚시해도 밥 먹고 살 것 같아요. 낚시만 해도. 기본, 이제, 요즘 고기값이 얼마나 좋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요즘 잘 삽니다. 예. 고기 몇 마리만 잡으면. 예. 자,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예. 이 어려운 이제 가정생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먹거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오늘은 장군댁의 청빈, 이 부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드디어 이제 유교사가 내 집을, 그 부잣집 딸이 언덕배기에 참 그냥 물이 들어와서 군대식 우이를 깔고 눕기도 하고, 얼마나 눅눅했겠어요. 곰팡이는 또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풍론을 막 붙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연기가 피어올라 가지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어디 캠핑 가서 그렇게 하면 참 재밌죠. 예,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참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 장군댁의 청민 한번 낭독을 또 해보겠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1956년 4월 23일 여사는 장금을 치르고 그날로 새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유경수 여사의 집. 오랜 동안 내 집을 가지려고 애쓰던 꿈을 성취한 충현동 집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401번지 7. 대지는 51평이고요. 건평이 19평. 그리고 재밌는 게 취득자, 이제 등기 이름이죠.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401번지의 7 육영수. 등기 사본인데 이 충현동이 이제 신당동으로 기재된 것은 그 전부터 실제 동명과 행정상의 동명이 달랐기 때문이며, 따라서 충현동은 신당 제2동이 되는 것이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충현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당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명의가 박장군이 아니고 유교사의 이름으로 기재된 것이 이채롭다. 명실공히 여사의 알뜰한 내핍 생활로 이루어진 집이어서 아내의 그 성의를 치하하려는 박장군의 배려로 그렇게 되었던 것일까. 어떻든 유경수라는 여사의 이름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등기부 등본을 농밑에 간수하는 유교사의 심정은 어땠을까. 등기에 표시된 것으로서는 목조 건물 1, 2층 합쳐 30여 평이 되었다. 건평 30여 평이면 살기에 옹색한 것은 아니지만 기실은 내용을 보자 이 얘기죠. 옛날 표현인데 허위대만 클 뿐 형편없이 낡아버린 외식 건물이었다. 일본식 건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충당 체육관에서 길 건너 맞은편으로 뚫린 큰 길을 50m쯤 가서 언덕 아래 오른쪽으로 돌아 10m가량 내려가면 막다른 골목집, 명색이 2층 집이었으나 지대가 유독 이 집만 낮았다. 이번엔 또 지대가 낮았다고 합니다. 언덕백인데 주인을 앞뒤로 이웃집들이 둘러싸서 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정도로 햇빛이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갑이 쌌겠죠. 뒷집에서 안방까지 내려다 보이는 것은 그런대로 참을 수 있으나 비가 오면 이웃집 하수구의 물이 몰려오는 것은 막을 길이 없었다. 물난리를 번번이 겪어야 했다. 싼 집을 사자니 어떻습니까? 이런 불편한 집을 택한 것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여사는 결혼 초부터 가계부에서 다달이 몇 푼 안 되는 돈이 남게 되면 은행의 적금을 부어나갔다. 그것이 목돈이 되면 정기예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축한 것이 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계약금을 치를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중도금의 일부와 잔금을 치르기에는 돈이 딸렸다. 이 일을 어쩌나. 그물은 박장군의 휘하 장교 중에서 이 사정을 알고 적극 협조를 알선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렁저렁 집을 마련할 수 있었으나 그래도 부족한 금액은 은행에서 대부를 받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쩔 수 없죠. 대부금은 다달이 붙는 적금이 만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상환할 수 있었다. 그죠? 적금을 들어놓으면 계속 이제 상환이 되는 거죠. 이리하여 여사는 내 집을 가지게 되었다.
크고 작고 간에 내 집이 있으니 천석군이 부럽지 않다며 딸이 좋아하였다. 이경영 여사 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새빵살이만 하던 주부가 자기 집을 가졌을 때의 기쁨은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때 여사의 기분을 엿볼 수 있는 일화를 다음과 같이 들려주는 사람이 있었다. 1972년 12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영동지구의 시형주택이 완공된 직후 유 여사는 시장 부인과 함께 그곳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10여 평 남짓한 서민주택이었으나 새로 지어 단장을 하고 보니 비둘기 집과 같이 아담해 보였다. 한 집에 들르자 아기를 둘씩이나 가진 30대 주부가 새로 이사온 짐을 정돈하느라고 분주했다. 이 강남입니다. 비록 낡은 것이기는 하나 찬장, 그릇 등 가재도구를 그야말로 아기자기하게 정돈해 놓고 있었다. 여사는 유심히 집안을 살펴보다가 그 젊은 주부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다. 알뜰하고 행복하게 사셔야 해요. 네. 상기된 얼굴로 주부는 여사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그 얼굴에는 행복감이 서려 있었다. 참 행복할 거야. 예. 예전에 이제 집을 가렸던 심정이 있으니까요. 시장 부인은 여사의 의조가 너무나 절실한 느낌 같은 것이 서려 있어서 어리둥절해하자 여사가 되풀이해서 들려주었다. 새로 집을 마련한 그 주부가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내 집을 마련해서 평범하고 화목하게 한 가정을 다독거려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네요. 시장 부인은 여사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하게 울렸다고 한다. 서민의 심정을 그처럼 깊이 이해하는 분을 모시고 있다는 자신의 감격이 심금을 울려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형주택에 새로 입주한 30대의 주부를 통하여 여사는 충현동 집을 마련하였을 때의 자신의 감회가 되살아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은 어떻든 여사는 이제 그것도 내 집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소녀 시절의 대궐 같은 교동집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것이었다. 물론 여사에게는 내 손으로 마련한 이 집이 교동집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소중한 것이었지만 뜰이 좁은 것만이 불만이라면 불만이었다. 등기상으로는 대지가 51평이지만 그것은 골목 입구까지 합친 것으로 뜰이라곤 대문간 옆에 서 있는 한 그루의 전나무, 그것이 전부였다. 수목이나 화초를 가꿀 자리가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 햇빛이 잘 들고 뜰이 좀 넓은 집을 가졌으면 그와 같은 소망이 나중에 신당동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동기가 되었지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사의 생활 신조였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이사를 한번 더 하게 됩니다. 여사는 손수 하수구를 고치고 벽을 발랐다. 그래야 일선에서 돌아오는 남편에게 좀 더 밝고 깨끗한 집을 보이려는 노력이 고됨을 잊게 하고 즐거움을 돋우어 주었다. 이 수리 중에 사병들의 도움을 받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당시의 풍조로서는 장성댁이라면 부하 사병이 그만한 일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었으나 여사는 엄격하게 거부하였다. 다들 그랬거든요. 제가 듣기에도. 뿐만 아니라 시멘트 한 포대도 군수물자를 받아 쓰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었다. 친척거리 되는 장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손수 집수리를 하는 걸 보고 모자라는 물자가 없느냐고 여사집에게 물었다. 그럭저럭 괜찮아요. 여사의 대답이었다. 그 장교가 자기 짐작으로 필요할성 싶은 시멘트 5포대를 가져다 주었다. 어머, 한꺼번에 5포대나 요긴하게 쓰겠어요. 5포대의 시멘트가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보일 만큼 여사에게는 물자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 일을 그 장교는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냥 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에 3월 어느 날 여사는 5포대의 시멘트를 가지고 그 친척 장교를 찾아갔다. 대단한 분이죠. 저번에 빌어 쓴 그 갚으러 왔어요. 여사의 말이었다. 그걸 갚으려고 얘까지 찾아오시다니. 오히려 그 장교가 당하며 놀랐다. 여사의 성격을 짐작하고 있는 그는 가지고 온 시멘트를 받아두기는 하였지만 마음속으로 감탄하여 혀를 내둘렀다. 그 남편의 그 아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사단장 박준장이 집에 들르게 되면 운전병이 차를 몰고 따라오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빈방이 없는 충현동 집에는 재울 수가 없었다. 운전병은 자동차 안에서 잤다.
그것이 유교사는 무척 미안하고 안타까웠다. 이부자리를 내다주고 손수 밥상을 차려 밥을 먹게 하였다. 사병을 사병시하던, 그죠? 군에 있는 뭐 그 사병, 저 일병, 이병, 상병, 또 운전병. 지금도 사병을 사병시 하잖아요. 그죠? 예, 인격적인 이유도 없고. 예, 당시의 일부 풍조로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 사모님 같은 분은 없어. 운전병은 운전대를 잡으며 몇 번이고 가슴 속에 대새겨 보았다고 한다. 박준장이 사단장으로 있는 부대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사는 2달에 한 번 정도로 제5사단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다. 여사가 오면 부대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부관이나 사병들이 모두들 기뻐하였다. 예. 다른 부대 같으면 이게 뭐 사단장 집사람이 오면 또 사단장급 예우를 해야 되니까. 예. 그 뭐 그때야 뭐 법인카드를 쓰는 건 아니고 뭐 스시를 먹는 건 아니지만은 두 분이 테니스를 친다 그러면 볼보이 얘기해야죠. 예. 그 다음에 뭐 취사병들은 또 뭐 사모님 왔다 그러면 뭐 또 사모님 좋아하는 거 물어가지고 또 뭐 튀기고 볶고 다 해야 되잖아요. 예. 또 뭐 사단장한테 또 잘못하면 찍힐까봐 휴가라도 가려면 저 집에서 보낸 돈 중에서 맛있는 거 채소라도 사다가 좀 곁들여 드리고. 참, 이게 군대인데. 여기 오면 더 좋아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유교사에 대해서는 지금도 그 뭡니까 그 우리 그 저 토크에 나오는 그 좀 그 진보 쪽의 분들도 유교사 요구하는 분은 없어요. 예,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유경사를 요구하면 유경수 예사를 요구하면 자기가 죽어. 그러니까 그거 알죠 다. 예, 진보고 보수고. 예, 그래서 역대 최고의 퍼스트 레이디가 누구냐 하고 지금도 여론조사하면 85% 정도가 유경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 2%, 3%, 2%, 3%예요. 예. 우리 김혜경 여사 되면은 그 1% 나올까요? 이순자 여사보다 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걱정이 됩니다. 예. 이게 사람의 인품이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사는 부관실에 들려 그동안 사단장님을 잘 모셔주어서 고마워요. 오늘은 내가 모실 테니 여러분들은 쉬도록 하세요. 임산을 하였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 반찬을 사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박준장의 식사를 손수 만들었다. 또한 부대를 찾아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일이 없었다. 자기 돈 가지고 산 겁니다. 캐러멜, 양말, 수건, 칫솔 등 사병들의 일용품을 선물로 가져와서 골고루 나눠줬다. 오히려 사비를 가지고. 예, 이 박봉을. 오붓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한 유교사는 한결 안정된 마음으로 생활을 펼쳐나갈 수 있었다. 생활은 여전히 알뜰하고 근면했다. 충현동 부근에는 약수동 시장이 있었다. 지금도 있죠. 약수동. 예. 그 장충체육관 그 지금의 그 터널 있지 않습니까? 그 왼쪽에 약수동이죠. 그죠? 집에서 멀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사는 신당동 내거리 부근의 중앙시장까지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러 갔었다. 도매시장의 물건값이 싸기 때문이었다. 유교사는 손님 대접도 분수에 넘치게 허세를 부리는 일이 없었다. 가계부와 견주어가며 점심은 고작 국수를 대접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때로 박준장이 이제 하도 그런 것만 이제 국수 먹고 이러니까 오늘은 귀한 손님 오셨는데 고기라도 좀 사올 일이지. 그때는 이제 사돈인데 맨날 절간 음식이요. 풀만 있다는 얘기죠. 예. 맨날 절간 음식이요 하고 농담 비슷하게 말할 때도 있었다. 그러면 여사는 웃으며 받아 넘기는 것이었다. 그래 보여도 이게 영양가가 제일 많다고요. 이런 면에 유교사의 남다른 재미기도 하였다.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어쩌다가 박 장군이 화를 내는 일이 있어도 여사는 웃는 얼굴로 자신의 의사를 말하였다. 그러니까 더 화를 낼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일이 있었다. 새로 이사온 집 뒤편에 낡은 목욕탕이 있었다. 가마솥에 물을 길어 붓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물을 데우는 구식 목욕탕이었다. 박중장이 일선에서 기별도 없이 돌아오게 되는 날에는 목욕물을 데우는 것이 큰 일거리였다. 지대가 낮은 충현동 집은 항상 집안에 습기가 차 있어서 아궁이에 불이 잘 들지 않았다. 매운 연기가 집 틈섬으로 그 틈설이 있잖아요. 매운 연기가 집
틈서리로 방 안에까지 스며들어 때로는 박준장이 짜증을 내는 것이었다. 막 연기가 들어오니까. 온 집안에 웬 연기야. 아유 매우 못 살겠네. 목욕이고 뭐고 그만둬요 하면은 조금만 참으세요. 곧 더운 물에 개운하게 목욕을 하시면 몸이 확 풀리실 거예요. 여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웃으며 하는 말에 박장군도 못 이기는 체하고 참고 기다렸다. 예. 아버지를 위하던 나의 생활은 결혼 후 모두 남편에게로 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나는 항상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면서 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질인가 봅니다. 이거는 여사의 생활이나 정신을 이해하는 데 극히 중요한 자료이다. 여사의 인생이야말로 그 필연적인 인력으로 말미암아 직선적으로 살아온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생애였다. 그리고 인력의 바른 체요. 초점은 남편이었다. 다만 범상한 부부와 다른 것은 여사의 경우 남편을 초점으로 한 사랑이 주변으로 확대된 점이다. 나중에 이제 그 양재라든지 정말 우리 사회에 저기 전라북도 그 익산, 예, 지금 익산시죠. 익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성이라든지 심하면 그 저 고흥에 있는 소록도까지 그 문둥병 환자 다 챙겨 준 게 누굽니까? 우리가 뮤지컬 박정희에도 표현했지만은 유경수였잖아요. 그때는 다 그게 없는 줄 알고요. 그 전염병. 지금 뭐 코로나에 우리가 막 마스크 쓰고 있듯이 문둥병은 없는 거라고 다 알고 있어서 누구 한 사람 그 문둥병 그 지역에 가지도 않지만은 갔다 하더라도 손을 잡고 뭐 사과를 주는 사과를 먹었다. 난리 나는 거죠. 그죠? 그런 장면 우리가 싫어합니다. 뮤지컬 박정희에서가 표현한 거 싫어합니다. 예. 그러니 뭐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그때도 그 소록도에서는 뭐 무조건 1등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충현동 집의 수리로 채 끝나기도 전에 여사는 또 짐을 또 부리지 않을 수 없었다. 1956년 7월 박준장은 제5사단장에서 물러나 진해 육군대학에 입교하게 되었던 것이다. 유 여사는 근혜양만 데리고 박장군을 따라 진해로 떠났다. 진해 여자동에 새방을 얻어 살림을 차렸다. 육군대학 총장의 관사 뒤뜰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바지 집이었다. 충현동 집에는 이경영 여사가 외손녀 근영량을 데리고 있었다. 여사는 신접 살림의 오붓한 기분으로 되돌아갔다. 진해 육군대학의 이제 시절입니다. 아침이면 해변가로 나가 싱싱한 생선을 싼값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즐거웠다. 박준장도 학교 교육을 마치면 곧장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침이면 정해진 시간에 등교하는 규칙적인 가정생활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여름해는 길었다. 수업을 마치고 박준장이 집으로 돌아와도 해질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 내외는 간편한 차림으로 해안을 따라 걷기도 하고 군항, 진해죠. 예, 해군기지니까요. 군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앉아 여름바다의 장엄한 낙조를 즐기기도 하였다. 기다림만의 생활 속에 살아온 여사도 또 한 차례 여유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단란한 부부 생활의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가을철이 되자 해변가에 있는 속천으로 옮겼다. 그 해변가가 있는 또 이제 진해 그 여자동에서 옮긴 거죠. 속천이라는 곳으로. 진해에 있는 동안 부부 동반하여 두 차례 상경한 일이 있었다. 11월 10일이었다. 이경영 여사의 회갑잔치가 충현동 집에서 베풀어져 박준장 내외는 이 잔치에 참석하려고 상경했다. 진해에서 이제 한 두 번 왔는데 이때가 11월이었고요. 이경영 여사의 장모의 그러니까 이제 회갑년이었죠. 다음번은 해를 넘겨 57년 1월경 고향 옥천에서 교동집을 소재로 장편 소설을 쓰려던 예수 동생이 문학가정에는 이제 그런 기질이 있는 거죠. 막내 동생 예수가 고려대학교에 재직하던 조태호 씨와 약혼식을 올리게 되었던 것이다. 약혼식에서의 일이었다. 신랑 집에서 보내온 혼서함, 그 혼례 물품이죠. 혼서함을 이경영 여사는 굳이 사위 박준장에게 열도록 미루는 것이었다. 관례적으로 어머니가 열게 되는 이 함을 이경영 여사는 자신의 팔자가 사납다는 구실로 사양하는 것이었다. 박준장의 뚜껑을 열었다.
약혼식이 끝나자 진내로 내려갔던 박준장은 1957년 3월 20일 벚꽃이 피기에는 이른 철에 육군대학을 졸업하고 여사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 충현동 집으로 되돌아갔다.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3월 30일 제6군단 부군단장으로 전북, 경기도 이번에는 포천에 갔습니다. 1957년 9월 3일 제7사단장으로 또 전북, 강원도 인제로 또 옮아갔습니다. 해가 바뀌고 1958년 3월에 박 장군은 소장으로 진급하였다. 이제 드디어 소장으로 진급했습니다. 1958년 3월 2일입니다. 예. 그 춘장에서 소장 되는데 거의 한 4, 5년이 걸렸습니다. 두 개의 별을 어깨에 달고 남편이 처음으로 집에 돌아오니 유경사가 반기며 하는 말이었다. 어머, 별이 두 개가 되었군요. 한 개보다 훨씬 어울리시네요. 5월 하순 여사는 충현동 집을 팔아 역시 신당동인 중앙시장 앞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 가족들이 마지막 살던, 지금은 서울시 문화재로 되어 있죠. 등록되어 있죠. 신당동 집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또 김재규의 흉탄에 서거하고 그 작년에 박근혜와 박근영, 박지만이 이제 돌아와서 이경영 여사하고 마지막에 산 집이 신당동 집이죠, 그죠? 신당동 집. 예, 저도 한 2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신당집 집이 눈에 선합니다. 대충 어디냐면 지금 서울문화재단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서 쭉 올라가면은 그 시장도 있고요. 예, 거기 가면은 지금도 그 집이 있어서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가면은 그 옛날에 쓰시던 그 재봉틀, 그 다음에 그 전축이라고 그러죠, 그죠? 옛날에는 라디오 뭐 이런 게 집이 조그만해요, 거기도. 예, 근데 아담한데 검소했다는 게 바로 눈에 보이고요. 왜 그 집이 또 중요하냐면 혁명을 그 집에서 사실은 5.16을 이제 그 집에서 혁명의 그 당일날, 전날 밤 10시쯤 이제 나오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혁명이. 예, 그 역사의 증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웹 드라마 같은 걸 만들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하루치는 아마 거기서 다 찍어야 될 것 같아요. 혁명의 그 긴박했던 순간이죠.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유경수 여사 뮤지컬에서도 이 부분은 제가 표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혁명이 성공해서 5시에 그 박정희가 나가면서 5시에 뉴스를 들어봐라. 얼마나 피말리는 시간이었겠습니까, 그죠? 대한민국 역사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바뀌고 1958년 3월에 박 장군은 소장으로 진급하였다. 2개의 별을 어깨에 달고 남편이 처음으로 집에 들어오니, 다시 제가 더 읽어드리는 겁니다. 유교사가 반기며 하는 말이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는 겁니다. 별이 2개나 되었군요. 한 개보다 훨씬 어울리시네요. 5월 하순 여사는 충현동 집을 팔아 역시 신당동인 중앙시장 앞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 충현동 집에 사는 동안 예수 동생이 이제 혼인을 하였다. 결혼을 한 겁니다. 다음은 꽃도 피고 열매도 피고, 점차 우리는 이제 이 속도가 조금 지나면 이제 60년 4.19, 1960년 4.19, 다음에 이제 61년 5.16으로 이제 점차 가고 있습니다.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1958년 3월 중순경 햇볕이 유난스럽게 따스한 날이었다. 어제까지만 하여도 겨울 날씨 못지않게 을씨년스럽던 날씨가 하루아침에 훈훈하게 봄날로 변하였다. 차분한 한복 차림의 30대 부인이 장바구니를 들고 신당동 내거리를 돌아 걸어가고 있었다. 중앙시장 쪽으로 큰 길을 건너려다가 그 부인은 발을 멈추었다. 복덕방 간판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복덕방이라도 들러볼까? 장바구니를 왼손으로 바꾸어 들며 발걸음을 돌려 복덕방 안으로 들어갔다. 어느 정도의 집을 구하시는지요? 글쎄요, 뜰이 좀 넓은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1,000만 정도의 뜰이 넓고 싼 집이 있는데쇼. 1,000만원짜리요. 부인은 약간 놀라는 신용을 지어 보이며 환하게 웃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00만원이 아니고 한 300칸, 400칸 정도의. 그래요? 그래요의 레에는 힘을 주며 복특방 영감이 놀라는 기색이었다. 이처럼 우아한 부인이 3,400만원 정도의 집을 구한다는 사실이 거의 직업적인 직감과는 빗나가는 의외의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그제야 부인이 들고 있는 장바구니에 눈길을 돌렸다. 뒷골목에 글을 쌓은 집이 있긴 있는데요. 가보실까요? 복도방 노인과 그 부인이 나란히 중앙시장 맞은편 신당동 뒷길로 올라갔다. 지금도 그 신당동 시장이 그 맞은편에 있습니다. 예. 여긴데요. 노인이 골목 끝에 있는 집을 가리키며 앞서서 대문으로 들어갔다. 장바구니를 든 부인은 주위부터 살펴보는 것이었다. 앞과 옆으로 골목길이 나 있어 앞옆이 탁 튀어있는 것이 우선 마음에 들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처마가 무너져 내릴 정도의 낡은 외식 단층이었으나 뜰이 바라던 대로 넓어 가슴이 후련하였다. 더구나 정남향이어서 봄볕이 방안까지 비쳐들고 있었다. 이 여자분들은 전부 다 남향을 찾아서 저도 집이 마음에 든다면 집사람 아니 남향집이 아니라고 햇볕 안 들어온다고 그럴 적이 많았습니다. 대문은 동향이었다. 집을 둘러보고 나오면서 값을 물었다. 대지 100평, 건평 30평에 450만 원이면 싼 값이죠. 450만 원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복도방 노인이 말하였다. 그러나 그 부인에게는 힘에 개운 돈이었다. 지금 그 300칸, 400칸짜리 샀는데 450한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대답하는 말끝이 힘이 없었다. 아쉬운 듯 집을 되돌아보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장바구니를 든 우아한 부인은 바로 유경수 여사였다. 충현동 집은 어둡고 습기가 차서 이사오던 그날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그러던 것을 얼마 전 사겠다는 사람이 나섰다. 가격은 32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복덕방이 소개하는 집은 아무리 속셈을 하여 보아도 100만 원 하나가 부족했다. 은행에 적금을 붓는 것이 약간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당하기에는 힘에 벅찰 것 같았다. 다음날 여사는 예수동생을 찾아가서 의논하였다. 예수동생은 도남동에 살림을 하고 있었다. 결혼을 했죠. 글쎄 그 목돈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언니. 좀 어디 빌릴 데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언니 일이라면 알뜰하게 보아주는 동생은 최신부에 다니는 어느 계장 부인에게 연주를 대어 돈을 구워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여사는 4월 상순께 신당동 집을 계약하였다. 5월 16일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였다. 뜰이 넓은 집, 그것이 여사의 꿈이었다. 새로 이사온 집의 뜰은 그 꿈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작은 면적이었다. 3,000평이 넘는 옥천 교동집 뜰에 비하면 몇십 분의 1도 못 되었다. 그래도 단 몇 그루의 나무나마 심을 수 있는 뜰을 가지게 된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여사는 어린 시절부터 좋아하던 품종의 화초를 가꾸고 나무를 심었다. 앵두나무와 유자나무, 벽어동의 백목련, 향나무의 단풍, 연주나무, 보리수나무라고 하네요. 사철나무, 홍도, 매화, 장미, 은행나무, 라이락, 산당화 등등 해마다 몇 그루씩 구해다 심는 것이었다. 계속 본인이 이제 이 나무를 조그만 걸 사서 이제 심는 겁니다. 박 장군의 서재 앞에는 라이락을 심었다. 그 향기를 남편이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집수리에 몰두하였다. 집수리하는 데도 여사의 성격이나 생활 신조가 비쳤다. 첫째,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둘째, 생활에 편리하게 하고, 그리고 멋있게 꾸미려 했다. 수리 시간도 여유가 생기는 대로 한 가지씩 천천히 손을 댔다. 우선 급한 것은 무너지려는 추녀와 마룻바닥과 썩어 내려앉은 부엌을 수리하는 일이었다. 마룻바닥을 뜯어내고 시멘트로 바닥을 깔고 손수 구하는 입식 조리대를 설비하였다. 이게 이제 서서 부엌, 그죠? 그 당시에는 이 서서 하는 부엌이 드물었거든요. 서서 이제 요리도 하고, 구공탄도, 연탄도 갈고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당시 입식조리대는 극히 드물어서 목수를 시켜 일부러 만들어야 했다. 보십시오. 부엌 일을 하면서도 남산 기슭에서 멀리 북악까지 환하게 내다볼 수 있도록 하고 식탁도 만들었다. 그때는 뭐 집들이 없었으니까 남산도 거기서 보여도 신당동에서 남산이 보이고 북악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저 고대까지. 제기시장 그쪽으로 해서 뭐 거기 답이 탁 보였겠죠. 그 모든 것이 유경수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경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는 거죠. 대문의 경우만 하더라도 유교사의 창의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당시만 하여도 대문이라면 두 쪽으로 한쪽 귀퉁이를 터서 통용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여사는 세 쪽으로 대문의 구조를 새로 창안하였다. 한쪽을 완전하게 열고 꼿꼿하게 서서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다. 남편을 위한 배려죠. 손님을 위한 배려고요. 대문을 들어서는데 머리를 숙이며 들어가는 것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불편할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예의로 보아서도 좋지 않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옛날식의 대문을 지향하고 세 쪽으로 대문을 크게 해달아서 한쪽만 열면 누구나 자연스러운 몸가짐으로 드나들 수 있게 여사님께서 손수 창안하셨어요. 처음에는 네 쪽으로 하려 했다가 4라는 숫자를 피하려고 세 쪽 대문으로 특이하게 만드셨지요. 이 뭐 법사 얘기 들은 거 아닙니다. 예. 그때 여사님의 놀라운 창의력이 오늘날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문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요즘 대문들은 대부분 세 쪽 대문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런 대문이 없었어요. 당시 어떤 영화사에서 이 대문을 배경으로 영화를 촬영하였다면 짐작할 수 있겠죠. 영화 촬영을 한 모양입니다. 지금 신당동 집은 관리하는 관리인의 말이다. 여사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범상하게 보아 넘기거나 적당하게 처리하거나 남이 한다고 해서 그대로 모방하는 일이 없었다. 무슨 일이든 철저하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마무리 지었으며 편리하게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담을 쌓게 되었다. 담을 얼마만큼 높이 쌓느냐. 그 문제를 두고도 며칠을 생각하였다. 담은 단순하게 바깥에서 집안이 보이지 않거나 침입자를 막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담 높이에 따라 집안의 아늑한 분위기가 마련된다고 집과 담과의 조화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수리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의 해고답니다. 한 번은 신당동을 방문하였더니 집 모양이 아주 달라진 것 같았어요. 베란다가 있는 쪽이 눈에 확 띄게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아주 예쁘다고 말씀드렸더니 집 구석구석 손을 본 곳을 일일이 안내를 하시면서 이곳은 어떻게 고쳤으며 저곳은 무엇이 불편하길래 이렇게 바꿔보았다고 상세히 설명하시는데 언제 건축에 대한 지식을 저렇게 갖게 되었을까 할 정도로 전문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사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이 힘닿는 데까지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더 완전하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었어요. 신당동 집에 드나들던 동기생의 말이다. 아마 배화여고 동기생이겠죠, 그죠? 신당동 집에 이제 친구가 이렇게 한 번씩 왔던 모양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해 봄은 여사에게 또 하나의 보람찬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근혜양이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이다.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재롱을 피우며 근혜양은 입학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교사도 첫아이 입학에 마음을 썼다. 인류 학교에 넣어야 충실하게 배울 수 있다. 그 당시에 한간의 풍조가 그랬고 학부형들의 생각이 그랬다. 누구나 이른바 인류학교에 자녀를 보내려고 애를 썼으며 그것을 동경했다. 이왕이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넣고 싶은 것은 부모의 상정. 그래서 요즘은 막 주민등록을 계속 불법으로 막 바꾸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사는 집에서 과히 멀지 않은 인류학교라는 곳을 찾아갔다. 그 학교의 경영자를 만났다. 기부금을 얼마나 내시겠습니까? 이것이 경영자의 첫 인사말이었다. 다른 학부형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경영자와 학부형 사이에 기부금 액수를 두고 얼마 내겠거니 더 내라거니 사뭇 장터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학교인데 말이죠. 이 사립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사회에서는 인류병 현상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학교 경영자들은 민감하게 역이용하려 들었다. 저도 이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서울에 왔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도 1966년도 정도 이제 이렇게 제가 중학교 시험을 보고 학교를 가는데 서울에 있는 그 남산 쪽에 가면 지금도 유명한 지금도 있죠. 리라국민학교. 리라국민학교나 이화여대 부석국민학교. 이런 명문, 소위 말하는 명문 학교들인데 명문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왜냐면 그 학교를 졸업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크게
소위 속칭 그때 얘기하던 인류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대학에 가서 보니까 리라 국민학교, 뭐 이화여대 부속 국민학교, 뭐 중앙대학교 부속 국민학교,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마 장충동 쪽에도 그 장충국민학교 이제 유명한 또 그 사립학교도 있었습니다. 이 경영자가 전부 다 그 돈 내라 그러니까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거죠. 그 특수한 학생 신분의 애들만이 다니는 거죠. 예. 지금도 뭐 압구정에 있는 그 사립학교나 뭐 이렇게 특목고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시험을 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하게. 그래야 조국이 같은 일도 안 터지고요. 예. 그걸 갖다가 면접 과정에 다 맡겨가지고 그걸 하면은 그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되겠습니까? 예. 그냥 옛날 예전처럼 예비고사 다 보고 본고사 100%. 저는 그 홍준표 쪽에 그게 의견에 찬성합니다. 그래야 돈 없고 힘없는 빽 없는 아이들도 진짜 실력 하나로 그냥 본고사 치고 들어가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예. 지금은 본고사로 들어가는 사람은 뭐 3분의 1도 안 되고 3분의 1은 전부 다 이거 뭐 내신 성적이다, 그 다음에 뭐 학교 뭐 봉사활동이다, 뭐 이 전부 다 사실 돈하고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부패가 생기는 거죠. 봐주고 등급도 봐주고 그죠? 그냥 시험 보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9급, 8급, 7급, 6급, 5급 이거 좋은 거 중에 하나가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공시생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그거 괜찮으니까 딱 시험 보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래야 이거 저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안 하죠. 그 남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서 또 주장을 해도 아마 조국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여자분들은 아 당신이 애인데 당신 딸인데 내가 좋아서 그러냐? 어? 당신 생각에서 아들과 딸을 거르려고 그러지. 이렇게 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제가 동경 특파원 출신이거든요. 동경에 갔는데 저는 딸 하나인데 그때 이제 중학생이에요. 가니까 외국인 학교에 넣지요. 영어로 수업하고 하는 그 이제 그 뭡니까 인터내셔널 스쿨에 넣지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니 지 엄마 일본에 와서 우리 한국말 하고 일본말 하면 일본말 배워놓고 그 다음에 나는 처가가 미국이니까 미국에 한 번씩 가서도 영어도 하고 하면 되지. 그걸 왜 굳이. 근데 인터내셔널 학교의 그 등록금이요. 제 그 특파원 본급 많이 줍니다. 그 특파원 본급 보너스에 3분의 1은 내야 돼요. 근데 그 한국 학교 하나 있었거든요. 동경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내면 우리 걸어서 한 10분 거리면 가는데 거기 가면은 그 등록금 전부 다 회사에서 다 줬어요. 100%를. 그런데 제가 이제 집사람 그 달래느라고 왜냐하면 그 옆에 이제 주위에 있는 뭐 그 큰 회사 삼성이나 뭐 이렇게 이제 롯데나 거기 있는 지사장이나 그 이제 거기 있는 임원들 부인들이 바람을 넣어 놓은 거죠. 또 특파원들 중에도 일부는 인터내셔널 학교 가서 영어를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무슨 중학생이 그렇게 영어를 빨리 배워서 뭐합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도 어디 강의 가면 그래. 무슨 국민학생을 유치원하고 중학교 유치원에다 국민학교 1, 2학년 아직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그 뜻도 잘 모르는데 파릇파릇하다. 그 다음에 뭐 새파랗다 이런 의미도 잘 구별을 못하는데 무슨 애를 처음부터 영어를 Are you going to 이런 거 Where are you from 이걸 해서 뭐합니까 그거. 미국 사람 영국 사람도 아닌 친구를 갖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가 잘했다 싶어요. 제가 그 얘기하면 지금 우리 집사람이 그냥 씩 웃고 말아요. 왜냐면 제 얘기가 맞았거든. 예. 자 계속하겠습니다. 경영자와 면담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학부모들의 모습도 자신의 개성을 돌보지 않고 화려하게 걸치는 의상이며 보석반지나 귀걸이 등 장신구를 늘어뜨린 것이며 모여 앉아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면 똑같은 거예요. 여자들뿐이. 이런 분위기 속에 어떻게 그네를 맡길 수 있느냐. 여사는 단정했다. 딱 결심했다는 거죠. 못 보내겠다 이거죠. 어린 학생들을 장식품이나 전시품처럼 외양이나 말끔하게 다듬고 사치와 허영심을 심어주는 것이 이른바 인류학교라면 여사는 처음부터 찾아올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결국은 그 근혜양은
저 공립학교 갔죠. 여사는 그 내용을 취약 통지서에 지시된 장충국민학교에 입학시키기로 하였다. 4월 1일 그 내용은 장충국민학교에 입학하였다. 자녀에 대한 여사의 교육 방침이 확립된 것도 이 무렵 일이었다. 이 보세요. 이런 분도 이렇게 하는데. 예. 부모의 지위가 높다 하여 혹은 재산이 부유하다 하여 사회적인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래 돼야 되는데 정경심은 영 딴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편 개망신 당하고 정권까지.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그 촛불 정권을 지금 뭐가 믿습니까? 그 혁명도 안 해요. 무슨 촛불 혁명이 그 촛불 혁명입니까? 혁명은 5.16처럼 목내놓고 하는 게 혁명입니다. 그 가서 뭐 강화문에 모여가지고 촛불 켜놓고 그게 촛불 혁명이다? 혁명은요 사생결단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성계가 지금 그 태종 이방원하고 있는데 이성계가 위에다 해군에 들어올 때가 목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명이란 것은. 옛날에 그 혁명 실패한 뭐 홍경래 난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다 실패했잖아. 이겨서만 홍경래가 왕이 됐겠죠. 이 혁명이라는 걸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보니까 우리가 촛불 혁명으로 만든 이 나라를 그럼 무슨 혁명이에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목내놓고 했습니까? 문재인을 따르는 사람들 중 목내놓고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혁명이라고. 예,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백성들을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정권이 바뀌게 되잖아요. 90% 바뀝니다. 예. 저하고 내기할까요? 바뀌나 안 바뀌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는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누구나 함께 사귈 수 있고 누구나 저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앞날을 개척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슬기로움을 길러줘야 한다. 이것이 여사가 지닌 자녀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이었다. 여사의 이와 같은 교육 방침은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변함이 없었다. 이 이야기는 뒷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근영량의 말을 한마디만 인용하는 것으로 그치겠다. 근영량의 얘기입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저는 학우들의 것을 부러워해 본 적이 어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저는 학우들의 것을 부러워해 본 적은 많지만 어리니까요. 학우들이 내 것을 부러워할 만한 한 가지의 물건도 가져본 일이 없었어요. 이 한마디로 여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서민교육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려고 애썼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게 그 근영량 얘기입니다. 이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하나도 부러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영량이 가진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근영량은 부러웠죠. 어머니가 안 해주니까. 아버지도 안 해줘. 예? 그러니까 서민교육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려고 애썼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가면은 그건 되는 거고요. 능력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정경심이나 조국처럼 동양대 그거 다 가짜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의사 만들겠다고. 참 의사가 그렇게 좋은 건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고 처벌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조국이 얘기한 혁명이라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못 모르고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 조국 교수가 그 칼럼도 많이 쓰고 또 서울법대 교수고 칼럼 많이 쓰고 이런 발언만 하고 그러니까 물론 진보 좌파라 그랬죠. 재산은 많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한때는.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눈을 그냥 부릅뜨고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똑똑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당합니다. 예, 이상하면 살펴봐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사건도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선동하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건도 보세요. 이재명도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잖아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익 제보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분이 실급 공무원이 공익 제보자로 이제 그거를 한답니다. 공익 제보자죠. 예. 뭐 사람들은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인사에 대한 불만이다, 뭘 해달라는 거 안 해줘서 그렇다. 그런 것도 있겠죠. 세상 자리가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그래 책잘필 기회가 없으면은 본인이 어떡할 거예요? 책잘필 기회가 없어야 돼. 예. 저도 사실은 수없이 민노총에 당하고 포토라인에도 서고 또 영장실질심사도 받고 지금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이 뒤돌아보게 돼요. 또 제가 잘못한 점도 있어요. 왜냐 뒤돌아보니까 그때 지금 같으면 이럴 텐데 한 번이라도 여러 번 만났는데 그 노조 또 간부들은 그래도 후배인데 더 만나볼 걸 하는 생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거죠. 예. 그냥 책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감옥 안 가고 살아남은 거죠. 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은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김재철이 감옥에서 이거 유튜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정말 귀한 책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정말 그냥 정정당당하게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도 올 것 같고요. 저희도 그리 살려고 하고요. 그냥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는 드디어 조금씩 더 가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59년도 얘기, 그 다음에 60년 민주당 정권이 4.19 정권이 뜻은 좋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능력이 없는 거죠. 사회를 이끌어갈. 그냥 맨날 데모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4.19가 터졌고 그 이후에는 결국은 무능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정권에 대항해서 4.19가 터졌고 그 다음에 5.16이 터졌던 거죠. 그죠? 혁명에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혁명의 목적이 있잖아요. 박정희가 왜 혁명을 했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없는 빈자리를 아파하지 마세요.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내실 수 있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제가 지켜드리고 있어요. 내가 떠난 나의 꿈이 머무는 곳 이승의 이 자리에 님이여 오지 말아요. 당신 떠나는 뒷모습 내 마음 무너져 내리고 당신 보내는 내 마음 그리움